매독의 시대는 끝났다 이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엔 갇혀 살다시피 했지만 데이팅 앱 같은 걸 통해서 성생활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이슈화까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매독의 증상은 몇 가지 특이적인 게 있습니다. 빨리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조기에 진단을 해야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 매독은 참 오래된 성병입니다. 매독하고 임질은 성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역사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한다 보면 됩니다. 한때 거의 박멸 수준까지 그 유병률이 떨어졌다가 매독의 시대는 끝났다 이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독의 대략적인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1492년이죠. 15세기 말쯤에, 그 시점쯤에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다고 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신대륙에서 넘어온 병이다, 아니면 또 유럽에 원래 있었던 게 창궐을 했다, 의견은 분분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15세기 말, 16세기쯤에 대유행의 시기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병이죠. 그래서 이때 16세기 초에 치료법이 없으니까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수은으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수은. 우리가 아는 중금속, 수은.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하죠. 머큐리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흡입도 시키고 주사도 하고 경구약으로도 주고 그랬는데 수은이 중금속이고 독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카드뮴, 비소, 수은 우리 막 별로 안 좋다고 요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독이 너무너무 그 독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사망에까지 이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방법을 하다가 수은 치료를 했더니 이게 수은 독성이 어마무시한 거죠. 치료 효과가 일부에선 있었지만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머리가 나빠지고 잇몸이 상하고 이빨이 빠져버릴 수 있고 그러다 어떤 조혈세포의 기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암 유발할 수 있고 이래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또 높았대요. 수은 치료 때문에. 그래서 문헌에 보니까 A Night in the Arms of Venus. 그러니까 비너스가 금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의 여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병을 얘기할 때 venereal disease, 비너스로부터 어원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 비너스와의 하룻밤이 lead to a lifetime on Mercury. 그러니까 어디로 이끄냐? 머큐리가 수성이기도 하고 수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너스에서의 하룻밤이 수은으로의 lifetime, 일생으로 유도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룻밤 즐기고 수은 치료 보니까 지옥 같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은 치료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슈도 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횡행을 하다가 이제 한 20세기 들어서야 우연히 어떤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되죠. 이 페니실린이 초기에는 임질 치료도 쓰였고 또 매독균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매독균의 치료는 이 페니실린 G라고 하는 주사 치료가 거의 그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트레포네마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병인데요. 매독은 이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가 매우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거의 박멸 수준까지 갔다가 이 매독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최근에 횡행하게 된 게 이 사회적 이슈가 다시 대두된 게 코로나 창궐하게 된 2020년 이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종식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매독이 다시 창궐한다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 일부에서 이게 유병률이 확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살다시피 했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데이팅 앱을 통한 성관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적이 있고 또 어떤 그 성문화, 섹스워커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됐던 게 콘돔을 안 끼고 관계하는 것들이 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파카츠 같은 것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문화에 있어서는 많이 개방적이잖아요.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창궐을 했고 그 시기에 또 매독이 검출이 되려면은 주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검진도 좀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유병률이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창궐한 이유는 뭐 일본 여행이 급증했다 뭐 이런 분석도 물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데이팅 앱 같은 걸 통해서 성생활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이슈 한 가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창궐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비뇨의학 쪽도 성병 감시 체계가 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창궐을 할까봐 법정 감염병을 3등급으로 격상을 시킨 거예요. 더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표본 체계가 바뀌니까 뭔가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 감시 체계 변경에 따른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표현되는 통계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독이 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인 성병 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독은 혈액 검사를 해야지만 나타나거든요. 소변 검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성인 남녀는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방과 성교육 같은 거겠죠. 청결한 성생활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될 거고, 처음 관계하거나 어떤 멀티플 파트너가 있다면은 콘돔 착용 같은 걸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졌을 때 또 치료가 잘 이루어졌을 때 유병률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참고로 1기나 2기 매독의 경우에는 완치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잠복 매독이라든지 잠복기가 한참 길다가 나중에 3기 매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3기 매독이 되면은 다발성으로 여러 장기에 매독균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이나 신경 계통이나 뇌라든지 고무종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은 불치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으니까 조기에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독의 증상은 몇 가지 특이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 매독. 성관계하고 나서 비교적 단기간 만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궤양 같은 게 생깁니다. 궤양이라고 하면은 움푹 파인 병변이 주로 잘 생기는 위치가 생식기 주변, 남자의 경우 음경, 음부, 항문 쪽, 요 동네에 잘 생기고 여성의 경우에는 역시나 음부, 질, 자궁, 경부, 그쪽에 항문까지 해서 잘 생기게 되고 약간 취약한 점막 장기들이 점막 위치가 있거든요. 그게 이 생식기 쪽의 어떤 점막 쪽하고 구강 점막에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매독균은 일반적으로 스킨 투 스킨, 접촉으로 닿으면 넘어가거든요. 닿으면이라는 거는 한쪽이 원래 병변이 있었고 궤양이 있었다. 근데 섹스를 통해서 취약한 점막에 전달이 되면은 또는 상처가 있는 아주 깨끗하고 인택트한 점막이 아니라 좀 취약한 점막 또는 취약한 피부에 전달이 됐을 때 침투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기 매독의 증상은 궤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2기로 진단이 되면은 전신에 발진, 매독진이라고 하죠. 손바닥, 발바닥 이런데 울긋불긋한 병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전신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특정 부위의 림프절 같은 데가 좀 붓거나 열감도 좀 있고 피로감 뭐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기 쪽에 궤양이 있거나 온몸에 갑자기 무슨 뭐 발진, 손발바닥 이런 데 특히 뭐가 온다면은 빨리 비뇨의학과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조기에 진단을 해야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잠복 기간 동에는 증상이 없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잠복 기간 중에 우연히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 이내에 발견되는 경우를 뭐 조기 잠복 매독, 1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후기 잠복 매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편의상. 그리고 나중에 3기 매독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신경 매독이라고 보통 저희는 부르는데 신경계통의 장기나 심혈관 장기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나중에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매독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병과 성병 검진의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었다. 증상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관계하고 한 수일 지나서 여성분들은 주로 산부인과, 남성분들은 비뇨의학과에 오시면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검사는 남성의 경우 소변 검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는 모든 병을 다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 관계에 대한 감염 여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미 있는 검사가 소변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소변으로 알 수 있는 성병 부류가 있고 혈액으로 알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는 피부에 병변이 있을 때 그 병변을 긁어서 검사라는 경우도 있죠. 세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관계 직후에는 소변에서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 요도염, 여자의 경우 질염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는 언제 하냐? 만약에 증상이 없다면 12주 정도 지나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혈액으로 보게 되는 항목은 헤르페스라고 하는 항원항체 검사가 있고요. 매독이 있고요. HIV, 에이즈가 있고요. C형 간염 이런 것들을 주로 혈액으로 보는 성병 부류로 보거든요. 얘네들은 관계하고 나서 1주, 2주 만에 검사를 했으면은 아직 피검사에 반영이 되기 전인 단계입니다. 항원항체가 형성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그때 검사를 하면은 정확한 결과를 알아낼 수는 없죠. 물론 검진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계 시점과 상관없이 대개 1년에서 2년마다 검진을 받는다면은 피검사, 소변검사 같이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3일 전에 관계가 있었다. 그럼 그때는 오셔서 소변검사 먼저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슈는 한 12주 정도 지나서 피검사를 해보시면 된다. 만약에 12주가 되기 전에 피부에 무슨 병변이 돋아났어요. 물이 찬 수포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궤양, 움푹 파인 병변이 생겼거나 또는 어떤 곤지름, 성기 사막이라고 하죠. 울퉁불퉁한 병변이 돌출됐거나 어쨌든 간에 뭔가 없었던 게 나타났어요. 성기, 귀두, 몸통, 음낭, 항문 쪽에 피부 병변이 보인다. 그때는 바로 오시는 거예요. 12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와서 뭘 하냐? 그 병변을 갖고서 진단해낼 수가 있고요. 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움푹 파이고 고름 같은 게 자꾸 차오르는 것 같다. 그럼 그거 긁어서 진액을 얻어서 검사를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결과 중에 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곤지름처럼 사마귀가 울퉁불퉁하게 나오면은 그때는 사마귀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서 그걸 갖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와 그때는 우리가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타이핑을 해서 성병 범주에 들어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성병 검진을 받을 때는 소변 검사, 피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병변이 있으면은 긁어서 하는 검사 또는 수술적 제거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점은 만약에 내가 검진 차원에서 보는 거다. 증상은 전혀 없다. 1, 2년에 한 번씩 나는 루틴 체크업 차원에서 본다. 그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피, 소변 검사를. 만약에 며칠 전 찜찜한 관계, 원나잇이 있었다. 불분명한 어떤 파트너 관계가 있었다. 그럴 때는 소변 검사 또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질 스왑 검사를 먼저 해보시면은 일단 요도염, 질염에 대한 검사는 감별이 되고 증상이 쭉 없었다. 근데 찜찜하다. 그러면 한 3개월, 12주 정도의 텀을 두고 피검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비뇨기과 원장들, 의료진들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단톡방 같은 데서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기가 남성, 여성분들이 같이 와서 좋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소장이라든지 소송, 법적인 리걸 이슈 때문에 또는 법원 통지서, 좀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된 이슈가 헤르페스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이런 게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병이라는 거는 관계를 하면은 있던 사람이 상대한테 주는 거니까 남자는 이성애자라면은 남자는 언젠가 여자한테 받았을 것이고 여성은 남자한테 받고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헤르페스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헤르페스의 특성은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때는 전염성이 별로 없는데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보균자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포 같은 게 수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일단 따지는 것보다도 검진이 중요하겠죠. 헤르페스 타입 1이건 2건 보균 상태 여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보균자라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여자친구 또는 파트너분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자가 먼저일 수도 있고 여자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너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전
직후 검사 결과가 있진 않는 한은 이 성병 검진의 맹점은 내가 이 성병을 획득하게 된 경로, 시점 절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받게 됐다? 이거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참 그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소견서를 달라, 진단서를 달라, 보통 이런 경우에 되게 팩트에 입각해서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 뭐 누가 누구한테 준 것으로 추정된다, 웬만하면 그런 소견도 기재를 안 하려고 하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병 검진,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콘돔 착용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멀티플 파트너, 이런 관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과의 관계, 섹스워커와의 관계, 당연히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헤르페스에 대한 이슈가 요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되는 성병 관련된 이슈, 남자의 요도염, 여성의 질염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남자들은 비뇨기과에서 보통 검사를 하는데 두 분의 균 검사, PCR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병 균주가 검출된 경우라면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PCR 검사라는 건 뭐냐? 소변 또는 어떤 그 질 분비물 검체에서 그거를 어떤 DNA를 3, 40만 배 증폭시켜서 보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2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12가지 중에 4가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변으로 볼 거라서 헤르페스 2종과 뭐 매독과 뭐 캔디다 같은 건 보통 빼고 보니까 7종, 8종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성병으로 분류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임질 들어보셨을 거고, 임질,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균이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보통 4가지가 절대적인 성병, 데피니트한 성병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나왔다면은 거의 빼박, 이거는 섹슈얼리 트랜스미션만 있으니까 누군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라고 하는 거는 성관계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상 감염, 피곤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는 가급적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성병이 아니고 공생균, 더불어 살 수 있는 커멘살리즘에 해당하는 균이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고 하는 균이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고 하는 균이 있고, 가드넬라라고 하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는 균이 있죠. 그런 애들은 양쪽이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생식기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약간 취약할 수 있습니다. 벌너러블하고, 캔디다나 가드넬라나 특히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같은 거는 항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관계를 하면은 남자들도 올 수가 있고, 물론 남자가 먼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럴 때는 비뇨의학과건 산부인과건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만 없으면 굳이 치료를 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투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증상이 만약에 주로 여성분들이 세균성 질염이 잘 오니까 가드넬라가 있는데 질염이 있고, 남자친구가 검사를 했는데 가드넬라균이 나왔다. 근데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권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가드넬라 잡는 약을 쓴다면, 남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저도 약을 드립니다. 근데 둘 다 증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약을 쓰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하신 부부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생균주들도 다 잡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유산의 위험, 조산 이런 것들, 자궁의 임신 같은 게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균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PCR 검사라는 이유가 원인균을 찾아서 그에 따른 약을 쓰고, 약이 다르게 치료해야 될 수도 있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성병 균주는 되게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은 클라미디아 있고 한 명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재검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분 다. 왜냐하면 드물지만 위양성,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위음성의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검체 오류라든지 검체를 채취한 시점이라든지, 특히 남성의 경우 아침 첫 소변이나 고름이 있어서 채취한 건 모르지만 중간 소변 점심 때 와서 하거나 하면은 검체 때문에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성병균인데 불구하고 상이한 경우에는 재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